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그래서 보상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는 문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오늘 이 복잡한 자동차 보험 보상 제가 확실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 사고 나면 대체 누가, 뭘, 어떻게 보상해주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쳐서 일하지 못한 손해까지.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요, 사고 처리 과정이 훨씬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치료비, 그리고 소득 손실 문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상 환자 규정과 영구 장애 문제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사고가 꽝 하고 난 바로 그 직후의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드는 그 비용들,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다행히도요, 사고 직후에 발생하는 아주 긴급한 비용들, 예를 들면 레카차 비용이라든지 응급실 비용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특히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수색비는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전액 도상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사람 목숨부터 구하고 보자는 거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문제일 텐데요. 바로 병원비입니다. 내 몸을 치료하는 데 드는 이 비용, 과연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는요, 우리가 평소에 아플 때 쓰는 건강보험보다 보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 촬영 같은 거요. 우리가 그냥 건강보험으로 찍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의심되는 증상만 있어도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식이죠. 치료관계비라는 항목을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다양합니다. 수술비, 약값은 기본이고요. 의족이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 심지어 사고로 생긴 흉터를 없애는 성형수술이나 치과 보철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휠체어는 물건값이 아니라 치료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신기하죠?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병실, 이거 지원될까요?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의사가 이분은 감염 위험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거나 일반 병실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썼다면 최대 7일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면 그 차액은 당연히 본인 부담입니다. 치과 치료는 조금 더 복잡해요. 틀니 같은 일반 보철은요, 미래에 이걸 교체할 비용까지 미리 싹 계상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딱 처음 시술하는 비용만 보장되고 나중에 교체하는 건 안 됩니다. 이 차이 엄청나게 크죠. 자, 치료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돈 못 번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바로 휴업 손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다쳐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걸 100% 다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바로 이 숫자, 85%만 지급됩니다. 아니, 내 월급인데 왜 15%는 떼고 주나요?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을 안 하셨으니까 출퇴근 교통비나 점심 식비 같은 돈도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생활비를 뺀 85%를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휴업손해, 직장인이나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전업주부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집안일도 엄연한 노동으로 보고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요.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제외되지만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만약에 부상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도 나옵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서 1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별 규정이 하나 있어요. 만약 만 7세 미만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같은 사고로 부모님마저 크게 다치셨다면 아이의 부상 정도랑 상관없이 최대 60일치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다. 어른의 돌봄이 정말 절실한 아이를 위한 그런 따뜻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운전자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가벼운 부상,
즉 경상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바로 2023년부터 생긴 4주 규칙입니다. 예전에는 목이나 허리가 좀 삐끗한 경상 환자들이 진단서도 없이 몇 달씩 치료를 받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딱 4주까지만 기본으로 보장해줍니다. 만약에 4주가 넘었는데도 치료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의사에게 이 환자는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규칙이 소위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낳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큰 사고를 당한 한 가족 이야기인데요. 중상을 입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정작 본인들 치료는 신경도 못 썼던 거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4주가 훌쩍 지나버려서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제도의 빈틈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셈이죠. 이제는 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앞으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었을 돈, 이걸 상실 수익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상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그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바로 85%죠. 휴압손해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공제한다는 개념으로 똑같이 85%를 적용하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되는데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나이와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또 85%를 곱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같은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 금액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죠.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면 가정간호비를 매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 딱 이 두 가지 진단이 내려져야만 해요. 다른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해도 이 진단명이 아니면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치료비는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 둘째, 일을 못한 손해나 장애 보상은 100%가 아닌 85%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자. 셋째, 가벼운 부상은 4주가 지나면 의사 진단서가 필수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상은 부상 정도와 나이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나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로 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막으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